고백하건대 이제 40 넘어가면서 혈당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해서 경계치를 살짝씩 조금 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저처럼 당뇨병은 아직 아니지만 전당뇨이신 분들도 이런 내용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요. 당뇨병,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슐린인데요.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이 원인이다. 맞지 않나요? 안철희 교수님?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형 당뇨인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이 부족하지만 2형 당뇨가 대부분의 이제 성인 당뇨병인데 인슐린이 오히려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인슐린의 작용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은 계속 높아져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형 당뇨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저항성 때문에 이제 인슐린 분비가 췌장에서 덜 나오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요 혈관의 염증 같은 거 일으켜서 온몸에 저렇게 합병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은 아직 혈당이 당뇨 단계까지는 아니라도 저런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혈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진단된 당뇨병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전 단계도 위험하다는 거죠. 이 반드시 사수해야 될 그 수치 혈당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당뇨병 그러면 공복 혈당 126, 식후 혈당 200, 그리고 당할 색소 6.5%를 당뇨병의 진단 기준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복 혈당을 100 이하로 낮추기는 좀 어렵고 한 130, 식후 혈당은 180, 그리고 당할 색소는 6.5%가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를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하고요. 내당능 장애는 이제 140에서 199 사이. 그러니까 200 당뇨병은 아니지만 이제 당뇨로 가게 되긴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결국은 이제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뇨 이것이 궁금하다 두 번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식후에 졸리고 무기력하면 당뇨병이다? 사실은 뭐 밥 먹고 나서 좀 축축 처지고 졸리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인 거예요, 교수님?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 막 나른하고 식곤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12시에 식사를 하고 파란색 커브는 정상적인 혈당의 패턴입니다. 근데 빨간색 커브는 파란색 커브와 틀리게 저렇게 높이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가 한번 보이고요. 그다음에 6시에 저녁을 먹었을 때도 빨간색 커브는 파란색 정상 패턴보다 또 높이 스파이크처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런 이 스파이크는 대개 1시간이나 30분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공복 혈당, 식후 혈당에서는 잡히지가 않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많은데요. 되게 저런 것들은 증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뭔가 나른하고 피곤하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식후에 갑자기 뭐 식곤증, 피로, 또 집중력, 판단력이 저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의 의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땀 많이 흘리는 여름에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오면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여름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게요. 탈수가 되면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까? 혈당이 오르면 또 소변으로 또 당을 빼내가면서 또 탈수가 됩니다. 또 탈수가 되면 또 혈당이 오르고요. 탈수와 이 혈당이 고혈당이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 또 당할 색소와 같이 혈당 조절이 안 됐을 때 보통 우리가 당할 색소가 1% 올라가면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보통 2.4배 정도 증가하고요. 뇌졸중은 2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동맥 질환은 한 2.6배 정도 증가하고요. 심부전으로 인한 어떤 사망은 3.23배 정도 증가하는데요. 되게 이런 당하 혈색소뿐만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도 이 당뇨병 환자에서는 당뇨 합병증의 위험들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들을 보니까 더 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분들이 특히 이 혈당 스파이크 조심하셔야 되나요? 되게 이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해야 될 분들은 이제 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임신성 당뇨병의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뭐 40대 이상이라든지 당뇨는 아니지만 뭐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높다든지 체중이 나가는데 복부 위반이 좀 많다든지
또 뭐 가족력이 있고 임신 중에 한번 당뇨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결국은 당뇨병하고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등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는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이 올랑말랑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혈당 스파이크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럼요. 그다음 키워드는요. 이거 진짜 궁금해하시죠? 당뇨병 약. 인슐린과 당뇨병 약은 한 번 시작하면은 평생 써야 되나? 예. 예, 이 당뇨병 진단 받은 분들의 최대 걱정은 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은 끊을 수 있나요? 네, 교수님. 아니, 당뇨병은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나 운동이나 이런 어떤 스트레스 관리와 같이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면 혈당이 초기에는 조절이 잘 되고 그러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약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약의 가지수나 약의 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약 투여를 많이 하게 되고 복수 처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잘하면 당뇨약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을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 이것이 궁금하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인슐린인데요. 당뇨병 환자가 홍삼 섭취해도 되나요? 사실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홍삼을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연구한 그 결과들 그리고 국내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당뇨병 환자들이 홍삼을 섭취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홍삼을 3개월간 섭취했을 때 인슐린에 대한 내성을 개선해서 각종 대사장애를 억제하는 결과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이제 캐나다의 뭐 토론토 벅상 교수가 연구했던 네.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제2형 당뇨병 환자한테 12주간 투여를 해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다는 논문도 있고요. 두 번째 그 환자들에 있어서 고혈압이 동반된 제2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홍삼을 12주간 투여했더니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좋아지고 중심, 수축성 혈압이 감소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이 동반하기 쉬운데 네. 당뇨병에서 중요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또 혈압도 개선되고 혈관 내피세포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고요.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문이 있는데 네. 연세대학교의 이종호 교수 팀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역시 이것도 이 홍삼이 공복 혈당도 떨어뜨리고요. 포도당 내성도 저하시켰다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홍삼 투여군 20명, 그다음에 이제 21명의 대조군을 갖고서 연구했던 논문인데 홍삼이 결국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과분비로 발생할 수 있는 네. 각종 대사장애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철저한 식사 관리로 혈당 조절을 잘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실제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녕하세요. 자신만의 원칙으로 철저히 혈당을 관리한다는 신혜경 씨. 당뇨병 진단받은 지는 10년 조금 더 된 것 같고 당뇨병 진단받으니까 갑자기 너무 좀 겁도 나고 이걸 뭐 어떻게 뭘 고쳐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생활 전반적인 것을 싹 바꿔가지고 건강을 예전처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콜라나 마시멜로, 캐러멜 등 습관처럼 달달한 간식을 즐겨 먹었다는 신혜경 씨. 그 결과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뭐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도 뭐 먹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음식의 재료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단순당을 즐겼던 과거와는 달리 혈당을 안정시켜줄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는데요. 달콤한 드레싱 대신 고소한 견과류로 맛을 내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로 단백질을 챙긴다고요. 거기다 건강하게 무친 제철 나물로 식이섬유까지 챙기면 요동치는 혈당 꽉 잡아줄 당뇨 밥상 완성. 식사 시에도 꼭 지키는 원칙이 있다고요. 당뇨 환자들은 단백질하고 채소를 먼저 이렇게 섭취한 다음에 잡곡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밥상 외에도 간식을 먹는 습관도 확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콜라나 뭐 이런 단 음식은 거의 먹지 않고 견과류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또 매일 빼놓지 않고 꼭 챙기는 것이 있으니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이 그 면역력이나 그다음에 혈당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루에 한 포 정도 먹고 있습니다. 철저한 습관 개선과 꾸준한 약 복용을 통해 당뇨병을 관리한 결과 당화혈색소와 식후혈당 모두 안정세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습관을 개선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합병증 없이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와, 이 수치 보니까 놀라울 정도인데요. 안 교수님, 이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당화혈색소를 뭐 6.5를 목표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식후혈당을 180을 한다고 그랬는데 식후혈당이 180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당화혈색소가 저 신혜경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6.0%니까 네. 100점 만점에 150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와. 아주 훌륭하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면역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접근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면역 대사라는 분야가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코로나에 잘 걸리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이 당뇨혈색소가 1%씩 올라갈 때마다 NK 세포 숫자는 줄어들고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연구했습니다. 결국은 혈당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면역력이 올라가면 혈당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면역력을 올리고 혈당을 낮추면 건강한 당뇨병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처럼 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티벗의 궁금증 한번 살펴볼게요. 열이 많은 체질도 홍삼 섭취해도 될까요? 네, 이 교수님 어떨까요? 우리가 인삼이나 홍삼을 먹게 되면 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이나 홍삼에 있는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온몸에 전달이 되고 그 에너지 전달된 것들이 대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혈압이 오른다든지 체온이 올라가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이나 홍삼을 드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몸이 좀 따뜻해지죠. 그것들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관련 질문이 또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홍삼이 혈압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거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혈관 내피 세포 기능을 개선시켜서 중심 수축성 혈압을 떨어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혈압을 올린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홍삼이 그 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계의 위험 인자 같은 것들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고혈압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궁, 근종 등 여성 질환이 있는 여성들 홍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하셨어요. 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가 돼서 갱년기 때 뭐 어떤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자궁 근종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홍삼을 먹으면 위험하지 않나 홍삼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을 갖다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홍삼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그 식품의약처에서 그 허가받은 것이 이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매개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자궁 근종이 있다든지 유방암이 있다든지 그런 위험도가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홍삼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홍삼을 먹었을 때 저런 것들에 대한 갱년기 증상 완화와 함께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어떤 항암 치료 같은 거 받을 때 되게는 이제 피로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